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고 그리고 투자를 실제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를 앱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 현재는 리치고라는 앱에서 그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가을쯤에 정식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이제 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좀 ETF 상품도 네. 많이 좀 들어가 있고 네.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저희 회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가 홍춘욱 박사님이시고요. 네.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데 홍 박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유용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알려왔었는데 저도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홍 박사님도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진짜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강의도 듣고 책도 읽었는데 실천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저희가 좀 도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천이 어려운 게 네. 이렇게 마음을 전날 먹었어도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앱을 열었는데 네. 이게 파란불 빨간불 이게 네.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맞습니다. 실천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소통을 해보면 강의를 잘 들었어요. 강의를 한 2시간 뭐 이렇게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실천하시는 분들은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연금 계좌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계좌 개설도 해야 되고 또 뭐 막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처음 매매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버신 주식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좌를 이렇게 그 매수를 한 다음에 네. 뭐 휴대폰이든 뭐든 이렇게 그 진짜 쓰지 못하게 뭐 금고에 넣어놓기도 네네. 하시고요. 극단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맞습니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실천이 네.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를 잘 하시거나 투자를 좀 오래 하셔가지고 이런 걸 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처음 마음 먹고 시작해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막상 시장이 이렇게 막 폭락하거나 아니면 폭등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올 상반기에 원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뭐 가스도 올랐고 농산물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또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오르는 걸 또 사고 싶고 막 이런 그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막상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행동 장치, 행동을 강제하는 행동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 장치를 만들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한 증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이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힘든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은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요? 힘든데. 네. 시장은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는 게 이제 시장이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힘든 거죠. 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시장이 움직여서 그게 힘든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길 바라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안 오르니까 하락장에 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뭐 투자 초기에 가격이 올라서 그래 난 내가 제대로 판단을 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이러면서 뭐 가격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당황스럽고 혹은 그 반대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 나타나면 아차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상반기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올 상반기에 코스피가 한 22% 하락했어요. 이게 3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거든요. 1980년 1월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산출된 이후로 네. 최악이 언제였냐면 1990년 상반기였어요. 그때가 22.3%니까 얼마 차이 안 나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장이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흥국도 많이 마이너스였는데 MSI 신흥국 지수로 봤을 때 18.8%인데 이게 1987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
많이 빠진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던 거는 1998년에 이제 19.9% 하락했어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IMF 외환위기, 동아시아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많이 빠졌고 올해가 두 번째다. 그러니까 신흥국도 많이 빠졌다. 미국도 빠졌어요. 선진국도. 미국도 한 21% 정도 빠져가지고 직전에 1970년에 21% 빠졌었거든요. 52년 만에 많이 빠진 거고. 상반기에 해당하는. 네네. 상반기 와. 성적만 이렇게 끊어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연 단위로 많이 평가를 하고 뭐 상반기 끝나면 상반기 평가하니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 나스닥은 상반기에 29.5% 빠져가지고 지수 산출 이후에 최악의 성과였고, 두 번째가 2002년이었어요. 25%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진짜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느끼는 건 에이 무슨 20%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이제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TQQQ 이런 상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는 이 상반기 한 70% 이상 빠졌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TQQQ 오르는 거 보면서 들어가셨던 분들, 그 작년에 TQQQ가 91% 올랐어요. 2020년엔 100% 올랐고, 하네요. 예, 19년에는 12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1년에 2배씩 불어나는. 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의심하기 너무 어렵죠. 3년 내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게 또 복리라서 이제 벌었다가 잃어도 번 거에서 다시 70%가 빠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이제 실제 느끼는 손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TQQQ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순매수 2위 막 이랬거든요. 네. 1위가 테슬라였어요. 네. 테슬라도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넷플릭스는 한 70% 빠지고, 뭐 페이스북이 50%, 테슬라, 아마존 3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들뿐만 아니고 동학개미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한 96,000원 정도 해서 이제 10만 전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10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56,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뭐 62,000원 뭐 이 정도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죠. 요거 이제 주가가 빠지기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공포죠.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제 원인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문제죠. 근데 처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나 보다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였고, 우크라이나는 또 곡물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어서 이제 그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놨던 유동성, 이 엄청난 유동성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다 같이 뭐 40년 만에 가장 큰 뭐 인플레이션 시기이고 뭐 이런 역대급 수치들을 이제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진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네. 시장은 안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으로 안 힘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와, 상반기로 보면 진짜 역대급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 겪어보시면 아주 짧게 빠졌다가 단기간에 맞아. 아주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근데 이건 6개월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심리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김성일 이사님 이제 가을에 그 새로운 서비스 출시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출시되는 시기로서는 적절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사면 오른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나, 네. 아니면 뭐 미국이 짱이다, 아니면 뭐 나스닥이 짱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관념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런 하락장을 걷게 되면 이제 시장에 수업료를 낸다고 하잖아요. 교훈을 얻어요. 교훈을 얻으면서 야 그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디 나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고 분산 투자하라고 했던 얘기도 좀 생각이 나고,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이란 것도 했다는 것도 생각이 난다고 이제 스물스물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할 때 아마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는 많이 빠졌고 떨어져 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김성일 회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을 처음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 20년 좀 안 되게 이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이제 두드려 맞았던 시장에 두드려 맞았던 때가 2008년이었어요. 네. 2008년에도 당연히 이제 저의 모든 자금은 투자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2006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네,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내가 배가 부른 상태로 출퇴근하는데 너무 멀었어요. 집은 분당이었고 아내는 합정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그때 2017년에 제 투자 수익이 꽤 괜찮았어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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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관리하는 엑셀을 보여주면서 내가 1년에 이 정도는 벌고 있다. 투자로.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시원히 이제 관둬된다. 뭐 이렇게 호기를 부렸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웬걸 2008년에 금융이 터져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러면 2007년도는 약간 대세상승장 느낌이었나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약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러프하게 얘기해서 2000 그때 300, 400까지 올라갔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한 대상승장이었고 그냥 뭘 해도 올랐고 아무나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투자를. 코로나 때도 거의 1400, 1500에서 3300 이렇게 갔으니까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물놀이 하는데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는 이제 물이 빠져봐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분산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문득 과거에 제가 관리하던 그 엑셀 재무상태표를 한번 찾아봤는데 2009년 10월 게 있더라고요. 그전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쭉 봤는데 그때는 이제 펀드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ETF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펀드로 이제 분산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한국 주식형, 삼성그룹주, 그 다음에 중소기업형, 뭐 이런 일단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ETF가 한 4-5개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솔로몬, 신디아, 그 러브펀드, 이게 다 러브가 러시아 브라질이거든요. 러브펀드, 브릭스펀드 이런 신흥국 펀드만 5개가 넘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무슨 분산인가. 분산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제가 또 물펀드도 가입을 했었더라고요. 물펀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물 부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물펀드로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트렌드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분산도 된다 뭐 이래가지고 가입했다가 여기도 보시면 있지만 마이너스 40% 뭐 났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히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셋의 인사이트라는 펀드가 있었어요. 네. 인사이트가 이제 통찰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가 다 잘해. 막 이런 거였는데 그냥 막연한 믿음에 거기에 넣었다가 거기도 손실을 많이 봤었죠. 마이너스 26. 네네네. 네.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된 거였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거의 다 주식형이었고 그리고 분산이 안 돼 있어서 선진국 펀드도 없었고 미국 펀드도 없었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채권형도 없었잖아요. 채권형도 없고 뭐 달러도 없고 골드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제가 공부한 거는 이제 그런 금융회사에서 알려주는 자료들 가지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시켰던 그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공부를 또 새로 하게 됐죠. 새로 하게 되고 시장 상황도 많이 좋아졌죠. 상품도 많아지고 그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공유를 드릴 만한 거가 뭐였냐면 저는 2002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이면 이미 시작한 지가 많이 된 거예요. 한 5년 됐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한 애들은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수익이 난 것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들어간 것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마이너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보다는 훨씬 잘 몰랐지만 공부를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버텼죠. 근데 네. 버텼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후회했던 게 뭐냐면 항상 현금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당세장에 휩쓸려서 계속 무슨 펀드를 샀던 거예요. 근데 분산은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 많이 했죠 이때. 마음고생 많이 하고 실제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손실 보고 팔고 나오셨어요. 2009년 초에. 근데 정말 이제 신기했던 게 그분이 팔고 나오고 몇 달 안 돼서 엄청나게 반등했죠. 아, 그래요? 또?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팔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파셨어요. 파시면서 난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시면서 파셨는데 파시고 나서 진짜 한 2-3개월 후에 시장 반등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저 같은 시행착오나 그분 같은 시행착오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되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고 이제 특정 몇 가지 주식이나 몇 가지 나라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다가 마이너스 30%, 40%, 50% 가는 거 보면서 아차 싶고 잠이 안 오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장이 이제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투자라는 거 굉장히 긴 게임이기 때문에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전략을 좀 가다듬는 그런 뭐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찍 들어간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좀 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늦게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좀 비싸게 샀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플러스라고 하셨는데 네. 그 후에 그럼 안 파셨으면은 그게 계속 많이 올라간 건가요? 그 후에도 그 전고점을 돌파해서 수익률 올라간 건가요? 네, 다 반등해서 다 회복하고 다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는데 그때 큰 교훈을 얻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채권이나 뭐 이제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에 대한 교훈들 그때도 분산했어요. 그때 보니까 펀드가 한 30가지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분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분산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재밌었던 경험이 여기도 이제 상품명이 있는데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라는 이제 펀드에 제가 가입을 했었는데 여기에 무려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오, 68.7%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1,000만 원을 넣고 중국 증시가 상승해서 거의 2,000만 원이 됐었어요. 네. 근데 금융위기 터지면서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서 이제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60 몇 프로 수익이 난 게 뭐냐면 그때 환율이 제가 처음 가입할 때는 900원대였는데 코로나 때 1,6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환율 상승으로만 5-60%의 수익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알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가입했을 때 이제 환해지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해지 비용을 3%나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환에 대한 아주 뚜렷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래서 안 했죠. 환해지 안 해서 한 2년 동안 환해지를 안 했더니 그 덕분에 이 수익이 생겼어요. 와. 그러면 이제 그때 무릎을 쳤죠. 나 완전 바보였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알던 교육 자료에는 한 번동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해지가 좋다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고 이러면서 다양한 논문들을 또 읽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노출을 통해서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S&P 500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네, 달러로 하신 분들은. 네. 근데 그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그건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네네. 환율이 네. 높아서. 네, 환율이 이제 연초에 1,100원대에서 네, 1,300원이 넘어갔으니까 거기서만 15% 뭐 이상 또 되는 거니까. 네네네. 와, 근데 김성일 이사님께도 그런 과거가 있으셨네요. 당연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네네네. 공부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다행인 거는 이제 금융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누적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맨날 변하는 것 같지만 비슷해요. 항상 비슷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하고 이제 뭐 금융의 역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뭐 3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금융 투자를 대하는 자세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사님 이때 혹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을 때요. 혹시 뭐 어떤 펀드는 해지를 한다거나 어떤 펀드엔 돈을 더 넣는다거나 뭐 그런 실천은 안 하셨나요? 네,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돈을 더 넣는 게 좋은데 돈을 더 넣으려면 넣을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랑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주식형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하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것도 다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한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매달 적립하는 거는 월급 받으면 적립하고 월급 받으면 적립하고 이렇게는 했었고 저가 매수가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올해 장만해도 주식 국채 다 빠져버렸잖아요.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원자재도 중간에 오르다가 또 빠졌고 네. 금도 그랬고 다 빠졌어요.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원유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빠졌고 농산물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빠졌고 근데 달러는 올랐죠. 그 현금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만 있어도 감사하죠. 다 빠졌으니까. 그 저가 매수할 이제 그 대체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굉장히 부담 없이 리밸런싱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못했었고 그때 이제 가장 크게 후회했던 게 달러와 현금에 대한 이슈였어요. 현금. 네. 그러면 혹시 좀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건 어떠세요? 그 만약에 그때 이렇게 예를 들어 펀드가 30개인데 네. 이게 다시 올라갈 때 회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어떤 펀드는 회복이 돼도 어떤 펀드는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확 떨어졌을 때 분간을 하고 공부를 해서 미래에 뭐가 올라갈 것인가를 파악해서 미리 이 펀드를 좀 그쵸, 조정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어프로치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투자를 하기 전에 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아는 것도 안 돼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몸이 굳거든요. 예, 몸이 굳으면서 아는 것도 실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투자 세계에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규칙을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좋고요. 그것 자체도 어렵거든요. 이 상황에서 공부를 해서 더 올라가는 걸 찾아내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예, 그때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해요. 예, 지금도 불가능해요.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더 생각을 하죠. 지금 시장을 보면서도 그런 이제 늘 고민하고 반성을 하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늘 고민하죠.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 있고 저희 이제 주식 리치고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대로 용 박사님 돈도 꽤 크게 들어가 있고 이제 많은 유저들이나 투자분들도 그걸 따라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감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책임감은 두 번째고 일단 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장도 좀 잘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긴 하는데 그게 고민한다고 팍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자체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경험 끝에 이제 나온 거라서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대비한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우선은 그런 어프로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아니 가능했다면 이미 그걸 안 샀겠죠. 네, 안 샀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 4-5개 주식을 샀는데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 종목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죠. 굉장히 금액이 컸어요. 네가 지금 이 종목들을 알았으면 투자할 거냐 할까? 아니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했냐? 그때는 좋아 보였다. 지금 왜 안 좋아 보이냐 할까? 지금 가격도 빠지고 그때는 비전을 봤는데 지금 비전이 없어졌냐? 일단 모르겠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뭐 회사의 비전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 주식을 사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당장 다 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올라갈 손실을 회복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 팔라고 하니까 그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부터 20-30% 더 빠져도 괜찮냐고.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단위가 몇 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이 더 날아가는 거잖아요. 뭐 심하면 1억 이상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아니 그 너무 어떻게 하냐고 자기 손해 본 거 그거 열심히 일해서 회복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손실 금액이 뭐 1억 뭐 이상으로 더 커지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친구를 겨우 설득해서 그 친구는 용케도 며칠 후에 다 팔았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올 초였거든요. 네. 2월 정도 됐어요. 오히려 잘 됐네요. 잘 됐죠. 어. 네,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니죠. 그 친구는 사면 안 돼요. 어. 왜냐면 또 빠지면 또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절대 추천하지 않죠. 예. 아. 회사의 비전을 보고 샀다고 해놓고 가격 떨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면 회사의 비전을 본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 똑같이 영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격에 흔들린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회사의 비전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서 관심을 가진 거여서 예, 그분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소주를 한 잔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주식시장을 아예 떠나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해라라고 아. 얘기를 했죠. 예. 네. 본인이 겪어보면 무서운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무섭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욕심을 갖게 되면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닥칠 수 있죠. 그럼 김성일 이사님도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펀드를 그때 정리를 좀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정리한 건 아니고 어. 계속 공부를 했어요. 아. 계속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자산 배분 방법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뭐 ETF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이제 홍춘욱 박사가 쓰신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이 있는데 뭐 제목은 좀 웃기긴 한데 매크로에 대한 얘기들과 자산 배분에 대한 이제 핵심을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그 책도 봤고 데이비드 스웬슨의 포트폴리오 성공 운용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 그런 책들이 이제 번역돼 나오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더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공부하면서 조금씩 변경해 나가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친구분께서는 이제 주식 시장에 아직은 안 들어오셨는데 네. 만약에 다시 하신다고 하면 이제 자산 배분을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네. 술 한잔 하시면서 이제 네, 자산 네. 배분을 해라 이렇게 네, 너도 네. 겪어봤으니 네. 그럼 그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지금 혹시나 구체적으로 네.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까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한두 개만이라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장에서 교훈은 다 있거든요. 그걸 내가 봤냐 못 봤냐의 문제라서 차이라서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던 분들은 이제 주식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고민하는데 이제 좀 시각을 넓게 가지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주식이랑 국채가 다 빠졌지만 달러는 올랐고 현금은 금리가 오르는 것만큼 현금성 자산도 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이 있으면 떨어지는 자산을 저가 매수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는 당연히 달러나 현금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국채가 올 상반기에는 같이 동반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래서 주식 국채를 가져가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주식이 메인이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이나 이제 신용의 팽창과 더불어서 주식시장도 계속 커지거든요.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고 내가 산 ETF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메인으로 두고 그거와 상관관계가 낮은 채권 그리고 달러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자재가 오를 때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드를 비롯한 이런 원유도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달러가 빠질 때 오르는 자산이 또 있으면 좋거든요. 그게 이제 또 골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6가지 정도를 하는데 크게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크게 3개고 주식도 국내 주식만 하면 안 되고 미국 주식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시장이 향후에 더 잘 나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미국 이렇게 하면 신흥국을 대신해서 이제 한국을 넣고 선진국 대표로 미국을 넣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대체 투자에서 이제 골드 그리고 현금 이렇게 해서 6개 ETF를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이런 하락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상승장에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ETF로 들어가는 네. 거군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달러가 없어요. 달러를 왜 안 넣는 게 아니고 이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을 한 노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달러에도 투자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죠. 예. 그 ETF 처음 공부에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네, 소개해주고 네. 있으시니까 네, 네. 그 어떤 ETF를 넣으면 좋을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율 조절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책에 이제 ETF를 제가 다 추천을 해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자산군에서 어떤 ETF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서 그 추천할 만한 ETF들을 골라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